야크트 티거의 개발은요, 티거2의 개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티거2 제식 명칭 6호 전차 B형의 개발은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1943년 1월이라는 의외의 빠른 시기에 시작됩니다. 동시에 타이거2 차체를 이용해서 대전차 포로서는 최대급인 56구경 128mm포를 탑재해서 야크트 티거가 회전 포탑이 없는 점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했다고 회고했는데요. 야크트 티거의 포격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씩 차체를 움직여야 했었는데, 이 경우 미숙한 조종사들은 쉽게 변속기를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크트 티거를 직접 운영했던 요원들은 야크트 티거의 주포에 대해서만은 매우 만족했었습니다. 128mm포와 초중장갑은 압도적이었지만 그 대가로 기동성, 실효성, 생산성, 운영 편의성을 모두 잃었죠. 결국 실전에서는 너무 강하지만 너무 무겁고 너무 늦게 나온 무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독일군의 구축전자라고요? 네, 진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처입니다. 특이하게도 해처는 태생이 독일제가 아니죠. 1939년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으로 인해서 CKD사, 이게 훗날 독일에 의해서 이제 BMM사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이 CKD사의 전차 생산 시설을 접수하게 된 독일군은요, 38T 전차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고 곧 제식화해서 대전 초기 독일군 기갑군의 주력 장비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943년 초가 되자 구데리안 장군은 급조된 대전차 자주포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구축 전차의 개발을 촉구하게 되고요, 우수한 기계적 성능을 보이고 있던 38T 전차의 차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38T 전차는 그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경전차인 한계로 소련 신해 중전차들에 대해서는 화력이나 방어력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양산을 진행하던 38T 전차 차체를 이용해서 구축 전차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38T 전차를 구축 전차화하기 위해서는 차체를 거의 새롭게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축 전차 해처는 38T 전차를 베이스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기관계통과 전륜동을 유용해서 한마디로 새롭게 내놓은 그런 전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8T 전차를 베이스로 한 대전차 자주포 마더3가 있었지만 마더는 오픈탑 방식 전투실을 장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력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죠. 이에 1943년 마더3 등 38T 전차의 차체를 기초로 한 자주포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BMM사는 육군병기국 명령, 독일 육군병기국이에요. 여기 명령으로 38T 전차 차체를 이용한 신형 경돌격포 개발에 착수합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1943년 12월 처음으로 전투 중량 13톤의 38T 경돌격포로서 독일 육군병기국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검토한 독일 육군병기국은 12월 17일 병기번호 555 판자예거 마겐 638-10으로 제식 채용을 결정하고 즉시 본격적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 초기에는요, 이 38T 전차하고 약 80%의 부품 공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졌습니다. 프로토타입 1호는 정식 개발을 착수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기인 1944년 1월에 완성됐고요. 계속해서 BMM사는 1944년 3월 최초의 양산 차량을 육군에 인도했고 월 210대 생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개발 및 양산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왜냐? 우선 최초 계획서는 전투 중량이 13톤이라고 했지만, 근데 이게 주포가 48구경 75mm포를 그대로 이 38T 전차 차체에 탑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크기와 중량 등 내구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차체를 대형화하고 구성 부품들의 강도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됐고요. 결국 중량은 13톤을 훌쩍 넘어서 16톤에 육박했죠. 이렇게 중량이 늘어났지만 엔진, 변속기 등은 기본적으로 38T 전차와 동일한 것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체 전부의 중량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현가장치 구조를 강화하는 작업이 실시되는 등 이 시기에 벌써 38T 전차와 80%의 부품 공여는 물 건너간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해처의 탄생과 생산은 어땠나요?
아무튼 최초 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BMM사에서는 신형 경돌격포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944년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에 맞춰서 열린 신병기 전시회에 20대의 선행 양산형을 전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눈여겨본 히틀러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1944년 6월 19일 38T 전차의 차체를 전량 38T 경돌격포 생산에 이용하고 같은 차체를 이용해서 신형 전차 회수차인 메르게 판저 38을 생산하는 명령이 발령됩니다. 이때부터 이 신형 경돌격포의 명칭이 구축 전차 38로 불렸고요. 비공식적인 명칭으로 말썽장이라는 뜻의 해처도 널리 사용됐죠. 최초 양산된 36대 해처가 6월 20일 육군에 인도되었는데요. 이 최초 인도분 중 14대는 구축전차 보충대대, 7대는 구축전차학교, 그리고 나머지 15대는 육군 병기실험장이 각각 수령합니다. 그리고 6월 말부터는 승무원 양성훈련과 전수훈련이 개시되는데요. 7월에는 최초의 일선부대인 제731 구축전차대대 배치를 시작으로 제743 구축전차대대, 제15 보병사단과 제76 보병사단도 배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해처의 월 생산대수를 150대 추가해서 360대로 늘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월에도 생산량 증산이 요청되었지만 1944년 7월에는 서부전선의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하죠. 1943년 6월에 서부전선의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독일 본토도 또한 연일 주간 연합군의 폭격을 당하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어서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1944년 6월 양산을 시작하면서부터 9월까지 558대, 10월에 306대, 11월에 387대, 12월에 347대, 그리고 1945년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1138대가 생산돼서 독일 구축전차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대수인 총 2584대가 완성됩니다. 이들 중 1834대는 BMM사에서, 나머지 750대는 유명한 체코슬로바키아 차량 제조회사인 스코다사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처의 공격력이 궁금한데요. 해처의 주무장은 1939년에 제식화된 라인메탈사제 48구형 75mm 대전차포인 팩39L48이었습니다. 1944년 10월부터 양산된 4호 구축전차 F형과 동일한 것으로 포신만 3.6m였죠. 이 대전차포는 비교적 소형 경량이면서 빠른 포구 속도와 높은 관통력을 자랑했습니다. 4호 전차 F형에 탑재된 75mm 포에는 머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해처의 경우 포신 발사 후 뒤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 때의 반동이 심해서 포가에 무리를 주었어요. 또한 차체가 낮아서 발사 시의 포염이 지면의 토사를 흩날리게 하기 때문에 다음 탄의 조준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즐 브레이크는 결국은 폐지가 됐죠. 포의 좌측에는 수직, 수평으로 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회전과 상하 조정 핸들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주포와 연동되는 직접 조준기가 있었습니다. 조준기 자체는 전투실 윗면에 장갑판의 개구부를 통해서 돌출되어 있었고요. 이 개구부는 장갑 슬라이드판으로 덮여져 있었는데요. 독일 돌격포와 구축전차에 채용되었던 그 방식이 해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거였죠. 주포의 작동 범위는 왼쪽으로 5도, 오른쪽으로 11도, 상하로는 마이너스 6도에서 플러스 12도까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철갑탄, 대전차 유탄, 일반 유탄 등을 혼합 적재해서 최대 40발을 탑재했고요. 1944년 12월 생산 차량부터는 45발을 탑재합니다. 주포의 관통 능력은 철갑탄인 PZGR-40를 사용했을 경우에 최대 사정거리 2000m, 1000m 떨어진 30도 경사각을 가진 96mm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해처는 경구축전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해처가 장비한 75mm 포는 T-3485의 경우에는 700m 거리에서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T-3485가 해처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400m까지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처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우수했죠. 하지만 스탈린2는 해처를 1000m 밖에서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해처가 스탈린2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100m 내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6톤에 불과한 해처가 중량이 2배나 나가는 T-3485에 대해서 우위를 가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중전차인 스탈린2와 비교한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죠. 해처의 대표적인 부무장으로는 장진수형 해치 전방에 원격 조정되는 기관총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원격 조정식 기관총은 전투실 내에 2개의 핸들 조작을 통해서 마이너스 6도에서 12도까지 상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전암의 조작을 통해서 회전도 가능했죠. 또한 차내에는 STG-44 돌격소총 한정, 수류탄 44발, 발연탄 6발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특히 이게 상당히 많은 수의 수류탄을 장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 근접전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치만 열고 그냥 수류탄 주한전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처의 기동성과 전투실은 어땠나요? 해처 엔진은 38T 전차에 탑재된 엔진의 출력 강화형인 순행식 가솔린 엔진이었습니다. 16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졌고 차체 뒷부분에 별도 기관실을 탑재했죠. 차체 앞부분에는 전진 5단, 후진 1단의 변속기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엔진 좌우에는요, 연료 탱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총합 320리터의 연료 탑재가 가능했습니다. 해처의 완전 밀폐식 전투실 전면은 피탄 경사가 우수한 구조적 특징을 가졌습니다. 물론 차량의 무게 증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갑판 두께의 제약이 있었지만 차체 정면이 60mm, 차체 측면이 20mm, 윗면이 8mm의 장갑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소구용탄의 정도는 이 윗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피탄 경사를 중시한 결과 전투실 내 측면이 심한 경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실 내부 용적이 대폭 줄어들게 됐죠. 차체 앞쪽 왼쪽에는 조종수, 그 뒤에 포수와 장진수가 거의 일렬로 위치합니다. 전투실 오른쪽 뒤에 차장석이 있었지만 차내 장비와 탄약 등을 적재했기 때문에 차내의 여유 공간은 거의 없었어요. 차장과 장진수는 각각 독립적인 해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출입과 관측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수와 포수의 경우 전용 해치가 없었기 때문에 탈출을 위해서는요, 협소한 차내에서 후방으로 이동해서 장진수용 해치를 이용해만 했습니다. 사실상 비상시에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해처의 파생형은 무엇이었나요? 해처의 파생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멜게 판접 38. 이건 전투용 해처가 아니라 고장나거나 파손된 전차를 끌어내는 군안 전차형이었습니다. 윈치와 조리식 크레인을 달 수 있었고요. 차체는 작았지만 의외로 견인력이 좋고 고장이 적어서 3호, 4호 전차를 끌어내는데 꽤 유용했었습니다. 다만 전쟁 후반 더 강력한 벨게 판더가 나오면서 입지가 줄어들었고 일부는 다시 대전차 저저포로 재개조됩니다. 둘째는 화염방사전차 38인데요. 기존 75mm 주포를 빼고 화염방사기를 넣은 특수형이죠. 약 50에서 60m 거리까지 화염을 뿜을 수 있었고 최대 90조 정도 연속 방사가 가능했었습니다. 아르덴 공세에 쓰려고 급히 20대를 만들었지만 실전 투입 시기가 늦었고 결국 배치된 차량들을 모두 손실합니다. 세 번째는 전후형인 ST 시리즈와 G13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해체는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코에서는 ST1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였고요. 훈련용 차량도 따로 만들어졌죠. 스위스는 이를 G13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운영했는데요. 머즐 브레이크가 달린 75mm 포와 일부 디젤 엔진형이 특징입니다. 즉, 해처는 전후에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여러 나라에서 재활용된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해처의 실전은 어땠나요? 해처는 1944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전쟁 전반부의 유명 전투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노르만디 이후의 서부전선, 동부전선 방어전 그리고 헝가리 전선, 독일 본토 방어전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해처가 티거나 판터처럼 독일 기갑사단의 주력 돌격 차량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해처 주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적 전차 정면 결전이 아니라 도로, 숲가장자리, 마을 입구, 능선 뒤편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적 전차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해처를 단독 돌격용이 아니라 4대에서 5대씩 묶어서 길목에 숨겨두었다가 동시에 사격하는 팩프론트 전술에 주로 투입합니다. 해처의 기본 부대 편성은 군 직할 독립대전차대대의 경우 2개 중대에 각 17대, 지휘소대에 5대, 합계 39대의 해처로 구성이 됩니다. 기갑척탄병사단과 산악사단 예하 대전차 중대에서는 각 14대가 운영된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전 말 혼란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수의 장비를 장비한 부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구축전차 해처를 양산하게 된 주요 목적은 일반 보병사단의 효과적인 대전차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 직할의 대전차 대대에 배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생산된 해처는 보병, 척탄병, 국민척탄병사단 등 일반 보병사단 직할의 대전차 중대에 최우선적으로 배치가 됐죠. 동부전선에서는 1944년 후반 폴란드 동프로이센 방어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때 해처는 마을 외곽, 숲 입구, 도로 굴곡부 뒤에 숨어 있다가 소련군의 T-3485의 선두 차량을 먼저 때려 대열을 흔드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차체와 경사진 전면 장갑 덕분에 꽤 위협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위치가 들키면 약한 측면, 좁은 포각, 느린 방향 전환 때문에 소련군의 우회 기동과 보병, 포병 자주 협동 공격으로 쉽게 밀렸습니다.
헝가리와 부다페스트 전역에서도 해처는 많이 쓰였는데요. 좁은 시가 골목, 교차로, 담장 뒤에서 잘 숨어 있어서 강점을 보였지만 도시전에서는요. 포탑이 없고 시야가 좁아서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보병 호위가 끊기면 적 보병이 가까이 붙어서 수류탄이나 대전차 무기로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는 잘 숨으면 강하지만 포위되면 끝이라는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서부전선에서는 노르만디 이후 프랑스 동부와 독일 국경 지크프리트선 방어전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나름 위협적이었지만 서부전선의 문제는 연합군 포병과 항공력이었습니다. 해처는 한번 발포 위치가 드러나면 포격과 전폭격 공격에 매우 취약했어요. 그래서 방어전에서는 쓸만했지만 노출 이후 생존성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구축전차 해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된 구축전차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에 속합니다. 낮게 설계된 차체와 높은 방어력 그리고 강력한 공격력과 함께 높은 기계적 신뢰성 등으로 매우 위협적인 매복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해처는 설계 개념 자체가 매복을 통해 적을 기다리다 중거리에서 적 전차를 격파하는 방어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우수한 성능에 힘입어 공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해처의 설계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전차 개발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스웨덴의 S전차는 해처의 설계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자, 이로써 그 기나긴 독일군 대전차 자주포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티거 전차가 시작되겠습니다.